네, 안녕하세요. 이은실 기독교윤리연구소와 숭실대 가치화윤리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공감과 환대 공개 세미나를 신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까 인사드린 기윤실 이명진 간사이고요. 이번 세미나는 양 단체가 공감과 환대를 상실한 이 사회에서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공감과 환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기획을 하게 됐고요. 추후에 세미나 이후에 야다북스라는 출판사를 통해서 은행본으로 발간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세 분께서 발제를 주실 예정인데요. 목광수 교수님, 박혜인 박사님, 엉국과 박사님 이렇게 세 분께서 차례대로 20분에서 30분 정도 발제를 진행해 주시고 그 이후에 세 분의 발제를 한 번에 다 듣고 나서 이제 참석자분들의 질의응답을 가지는 순서로 이렇게 한 2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쭉 다 들으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잘 기억해 두셨다가 채팅창에 채팅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음성을 해제해 주셔서 말씀으로 표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발제를 청해 듣기에 앞서서 기독교윤리연구소와 가치연리연구소 공동으로 소장을 섬기고 계시는 우리 성신영 교수님께서 이번 행사의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숭실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성신형입니다. 숭실대학교 가치화윤리연구소와 기은실 기독교윤리연구소가 이렇게 함께 공동으로 의미 깊은 행사를 준비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숭실대학교 가치화윤리연구소는 오랜 시간 동안 철학과 김선욱 교수님이 연구소장으로 계시다가요. 올해 8월에 은퇴하시면서 저에게 그 중요한 책임을 맡기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양기관을 그 소장으로 섬기게 됐는데요. 감사드리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기독교의 가장 오래된 기본적인 정신인 공감과 환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기독교가 공감과 환대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타인을 혐오하고 배제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현실들에 직면해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독교의 본래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함께 그 정신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과 기대를 담아서 이번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하고 또 궁금한 것 있으면 같이 대화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 6분의 발제자 교수님들을 모셨는데 한 분 한 분 해당 분야에서 다들 너무 귀하신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발표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대를 하면서 함께 발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 뵙게 됐는데 다음번에는 또 현장에서 또 한번 만나서 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바로 가장 먼저 서울시립대 철학과 교수님이신 옥광수 교수님께서 공감과 환대를 향한 첫걸음, 합당한 종교로서의 기독교를 주제로 첫 번째 발제를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서울시립대 철학과의 목광수라고 합니다. 어, 아까 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대와 공감에 관련된 이제 책을 저희가 연구소가 준비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원고를 썼는데 이제 그 원고 내용을 그 읽는 것보다는 그래도 PPT로 소개하는 것이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급하지만 그 PPT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포스트에 나갔을 때는 공감과 환대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인식적인 태도이고 그거를 실천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공감이 토대가 되어야지만 환대가 나오는 것 같아서 오늘 본 발표는 환대에 집중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대를 향한 첫걸음이라고 제목을 들었고요. 조금 전에 이제 성신영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정신인 환대가 이제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 과연 잘 기여하고 있는가라는 데 이제 의구심들이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환대라고 하는 목표보다 조금 더 낮춰서 그러니까 환대로 갈 수 있는 징검다리 같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고민에서 연구를 시작했고요. 그것이 이제 합당성이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합당한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환대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오늘 발표의 전체 대강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 20분 정도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환대에 대한 이야기, 단어를 딱 듣기만 하면 어떤가요? 저도 이제 글을 쓰면서도 바로 이제 감격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내가 나그네가 되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데 누군가 나를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나이가 어떤 사람인지 신원을 확인하지도 않으면서 나를 이제 융숭하게 대접해주는 그 모습, 생각만 해도 이제 아주 감격과 감동이 넘치게 되죠. 이제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토대로 한 그림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그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바리새인이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시죠. 그랬을 때 바리새인이 이제 다시 되물은 물음이 그럼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제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이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딱 듣게 되면은 이제 이웃이 나그네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개념이어서 환대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우리가 떠오르게 되면 나그네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낯선 사람일지라도 이제 대접해주고 돌봐주고 심지어 환대라고 하는 개념은 나중에 이제 관용이라는 개념과 좀 유비를 시킬 비교를 할 텐데요. 환대라고 하는 개념은 주인이 그러니까 힘을 갖고 있는 권력자인 강한 자인 주인이 손님을 맞아서 손님에게 주인의 자리를 이렇게 양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리에 전복이 벌어져서 적어도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지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동서공을 막론하고 중요한 가치로 이제 부각되고 있죠. 근데 이 단어가 주는 이제 첫 번째 인상은 감격인데 어떠신가요? 현실에서 환대를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뭐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생각만큼 그렇게 또 많지는 않을 수 있고요. 한 번 더 나아가서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환대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당신이 환대를 하세요. 라고 말하면 어떠신가요? 조금 부담스러울 겁니다. 환대라고 하는 목표가 기독교의 이제 핵심적인 이웃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현대사회가 이제 혐오와 배제, 갈등과 분열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환대라는 것이 대안으로서 모색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과연 이 환대가 현실적일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환대에 대한 이제 철학적 논의를 통해서 한번 이 환대가 어떤 의미인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환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철학자들이 논의를 했는데요.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환대로는 이제 데리다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제 그 1996년도 프랑스 파리에서 했던 강의를 토대로 한 저서인 환대에 대해라는 저서에서 이제 소개했던 논의로 이제 많이들 회자되고 있습니다. 데리다가 그 책에서 말했던 환대를 생각해 본다면 환대를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무조건적인 환대, 조건적인 환대 이 두 개입니다. 무조건적인 환대는 절대적이며 순수한 환대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환대했던 게 대표적인 무조건적 환대의 사례인데요. 나그네 세 명이 지나가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저희 장막에 오셔서 쉬었다 가십시오. 라고 강권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자기의 공간을 내어드리고 거기서 융숭하게 대접합니다. 그 세 명이 어떤 존재인지 몰라요. 단지 나그네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근데 나그네에게 자신의 공간을 내어준 거죠. 만약에 나그네들이 도둑이나 또는 뭐 정신질환자여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염려 없이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환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환대는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문을 열어줬는데 그 문을 열어주고 들어온 사람이 나를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리다는 이게 이런 위험성마저 가지고 있는 게 환대다. 그래서 절대적이고 순수한데 이게 불가능한 이상이기도 하면서 그러나 종교적 차원에서는 추구할 가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잠깐 제가 첫 번째 보였던 슬라드 그 화면에서 이제 환대가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과 이제 비슷한 그런 느낌이 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환대가 이렇게 무조건적인 게 진정한 의미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논의를 제일 쓰는 환대 또한 대리다는 이야기합니다. 이게 조건적 환대라고 말합니다. 독일의 철학자인 칸트가 영구평안이라는 저서에서 이제 환대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적이 아닌 사람이, 그러니까 적이 아니라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적은 올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제 조건적인 거죠. 그 적이 아닌 사람이 뭐 난민처럼 어려움에 처해서 우리한테 방문했을 때에 잠시 동안 체류할 권리를 부여하는 거. 이게 이제 조건적 환대입니다. 조건적 환대는 사실은 어, 자리를 양보해 주긴 하지만 그게
그를 위해서 내 거를 다 희생해서 내놓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내 자리를 지켜가면서 한다는 점에서 조건적인 거죠. 어, 이러한 이제 데리다의 조건적 환대는 그 사회가 어떠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만약에 그 사회가 비교적 안전하고 적들이 많지 않은 사회라면은 조금 더 환대 폭이 더 넓어질 수 있고요. 그러나 그 사회가 굉장히 배제가 심하고 나쁜 사람들이 많아서 해치는 사람들이 있고 강도가 많은 그런 사회라면은 아마 조건적 환대 수준은 굉장히 낮아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데리다가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조건적이고 무조건적인 한대입니다. 근데 이 양자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취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데리다가 명시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정치 철학에서 말하는 이상론과 비이상론의 관계를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론이라는 건요, 무조건적인 환대처럼 정말 숭고하고 절대적이며 순수한 의미를 제시하는 겁니다. 이 논의는 현실에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공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론만 가지고는 실천력을 갖기 어렵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상론 필요 없다. 비이상론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정치 철학 분야에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적 한대를 이제 여기에 붙여보면은 어, 이상론으로서 무조건적인 환대를 추구할 필요 없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맞게 대접하면 된다. 이게 이제 조건적 환대입니다. 근데 이상론과 비이상론 논쟁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비이상론만 추구하다 보면은 지금 당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도 썼는데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어떤 생명체가 생물이 우리를 좀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 생물을 다 없애버리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당장은 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그 생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 그 생물이 죽음으로써 생태계 먹이사슬이 끊어지고 헝클어짐으로써 생태계가 파괴돼서 결국은 우리에게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론만으로 현실적인 논의만으로 어떠한 이론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을까,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조건적 환대만 추구하다 보면은 그 사회가 더 갈등이 심화되고 분열이 강화되면서 위험해지게 되면 조건적 환대는 자기를 먼저 보호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환대가 더 약해질 것이고 어느 순간에는 환대가 정체될 뿐만 아니라 환대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는 정도까지도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비상론만으로 하는 거는 위험합니다. 따라서 양자를 좀 엮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롤즈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상론과 비상론의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상론을 규범처럼 목표로 제시하고 이거를 따라가는 현실로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환대 논의에 넣어보면 이런 거죠. 이상론적인 무조건적 환대를 지향하면서도 현실에서는 비이상론적인 조건적 환대를 실천하면서 점진적으로 무조건적 환대로 나아가는 방식. 이게 이제 이상론과 비이상론의 관계를 환대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이 이런 거죠. 모든 사회에서 그럼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추구할 건 조건적 환대잖아요. 모든 사회에서 조건적 환대가 가능할까라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타자를 적대시하고 배제하고 혐오와 갈등이 심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도 조건적 환대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인 겁니다. 제가 아까 이제 비상론으로서 조건적 한대를 보게 되면 정체되거나 이제 침체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마 모든 사회는 아닐 것 같습니다. 환대 배경이 될 만한 사회가 뭘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제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가 아닐까라는 생각합니다. 이 다원주의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로즈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이제 사회를 설명합니다. 사적 영역이라는 게 있고 이제 공적 영역으로 구분됩니다. 이거 잘 한번 구분해 보세요. 사적 영역은 개인이 자신의 신념과 정체성의 토대로서 뭐 인생 전반의 영향력을 깊이 행사하는 어떤 인생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실천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뭐 동아리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종교 단체라든지 어떤 이렇게 신념 체계와 가치관으로 뭉쳐 있는 이런 사회입니다. 이거를 이제 포괄적 교설이 지배하는 사회라고 이제 부릅니다. 근데 이런 포괄적 교설들만으로 정치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을까요? 이제 이성이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로운 이성을 발휘하다 보면 다양한 가치관과 다양한 신념 체계가 나올 수 있고
심지어는 서로 다른 쌍방의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상충하는 놀이들까지도 가능한 것 같아요. 이런 이제 포괄적 교사들이 갈등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갔을 때에 이 갈등을 조절하여서 정치 공동체를 하나로 이제 묶어주고 그 공동체가 사회 협력을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을 공적 영역에서 정치적 정의관이라고 부릅니다. 롤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고 이 같이 가는 현실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포괄적 교설들이 자기의 사적인 영역에서는 신념 체계에서 생활을 하고 다른 포괄적 교설과 교류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을 때에는 다른 포괄적 교설들과 정치적 정의관을 지지하면서 함께 지지하면서 협력하는 이런 관계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떤 포괄적 교설은요. 자기네 포괄적 교설이 사적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도 지배적인 이론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이론들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다른 포괄적 교설들을 못하게 억제할 수 있죠. 그럼 그 과정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폭력과 배제가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모든 포괄적 교술들이 허용되는 사회가 아니라 환대가 시작되려면요.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 합당한이라고 하는 성격을 통해서 포괄적 교설들의 성격이 어느 정도는 규정되어야지만 사회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대 배경이 되는 합당한 다원주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합당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이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합당성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해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 저는 예를 들어서 기적을 믿지 않는 어떤 포괄적 교설을 신념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다른 포괄적 교설이요, 기적을 막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해요. 제가 듣기엔 헛소리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논리에 의해서 기적이라고 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돼요. 쟤들이 세계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이 정도만 돼도 이제 첫 번째 의미인 합당성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판단의 부담이라는 겁니다. 다른 교설이, 포괄적 교설이 정치 영역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언급인데요. 어, 잘 들으셔야 됩니다. 판단의 부담은요, 다른 이론이 옳을 수 있다. 다른 교설이 진리일 수 있다. 내가 갖고 있는 교설이 오류 가능할 수 있다. 라고 하는 판단의 부담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이제 잘못 생각하시면 내가 갖고 있는 신념, 예를 들어서 종교적 신념 같은 것들을 그럼 틀렸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종교가 구원의 유일한 방편인데 지금 다른 포괄적 교설이 말하는 게 옳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판단의 부담을 말할 때는 사적 영역에서의 포괄적 교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를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믿고 있는 신앙적인 기독교적인 가치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내 영혼의 구원은 절대적이다. 내 종교가 옳다. 라고 내가 사적 영역에서, 그러니까 나의 구원의 문제에서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원리가 정치 영역에서, 공공의 정치 영역에서 적용될 때 어떨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될 거라고. 근데 이 될 거라고 믿을 때에 사적 영역에서 구원의 방편으로 생각했을 때 같은 절대적인 배타성을 갖고 있는 방식이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는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정치 영역에서 원리가 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다른 사회 구성원이 다른 포괄적 교서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다르게 생각한다면 그와 치열한 논쟁을 해보겠다. 그래서 뭐가 더 옳은지 보겠다. 내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구원의 사적 영역에서는 절대적이지만 공적 영역에서는 틀릴 수도 있다. 지금 시대에는 다른 원리가 더 적합할 수도 있고 또는 어느 정도의 타협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받아들인다는 게 이제 판단의 부담의 성격입니다. 이거는 다른 포괄적 교설과 우리가 같이 협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회관을 전제한다면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인식 태도입니다. 세 번째는요, 조정의 의무입니다. 상호 협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비록 나와 상충하고 논쟁을 하고 있고 내가 거부할 법한 사적 영역에서는 그런 포괄적 교설이라고 하더라도 공적 영역에서는 상호 협력을 하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게 이제 합당성이라고 하는 새 의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러한 포괄적 교설은요.
다른 포괄적 교사를 폭력을 통해서 강제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또한 다른 교사를 존중할 것이고요. 아까 이제 성신영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혐오하고 배제하고 멸절의 대상으로 보고 적대시하고 라는 태도보다는 오히려 함께 갈 동반자로서 나는 좀 마음에 들지 않고 저들의 입장에 좀 꺼리낌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시간을 두고 토론하고 협력해야 될 존재로 보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합당한 포괄적 교설인데요. 합당하지 않은 포괄적 교설도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 영역에서 다원성을 거부하고 파괴적인 극단주의로 가는 경우 또는 불관용적인 근본주의를 정치 영역에서도 주장하는 이런 경우들은 이제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합당하지 않은 존재들하고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게 이제 우리가 합당성을 환대의 토대로 봤을 때에 생각해 볼 그런 물음일 것 같습니다.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는요, 합당한 포괄적 교수들이 다수입니다. 근데 롤즈는 이런 말을 합니다. 소수가 될지라도 합당하지 않은 포괄적 교수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존재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합당한 포괄적 교사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발휘하고 뭐 책을 읽고 뭐 공부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포괄적 교사들이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포괄적 교사들은 합당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불가용자인 거죠. 자기의 뭐 종교적 신념만이 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도 옳고 추구할 대상이다라고 막 주장하는 겁니다. 이런 불가용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게 이제 물음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이들을 강제하고 폭력으로서 억제하고 뭐 이렇게 하는 방식인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당한 포괄적 교설의 그 합당성이라는 것이 정말 가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면 롤즈는 관용하라고 말합니다. 불관용자들, 이제 소수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포괄적 교사들한테 우리가 환대해준다는, 관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관용은 환대랑은 좀 다릅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대는 무조건적이고 동등한 자리 전복이 벌어지지만 관용은 힘이 있는 강자가 약자에게 비폭력적으로 그 입장을 그냥 허용해주는 방식입니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네가 그냥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에게 폭력만 행사하지 않고 지낸다면은 우리는 그냥 일단 받아들여 줄게. 잘 봐. 그러면서 우리가 좀 협력하다 보면 아마 네 생각도 바뀔 거야. 라고 보여줌으로써 관용을 통해서 합당성으로 유도하려는 게 이제 롤즈가 말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불가용자에 대한 관용은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가 붕괴할 정도까지는 오지 않는 방식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불관용자들에 대해서 이제 관용이 중요한 이제 합당한 다원주의 사회를 이루는 하나의 방편이 될 텐데 그러면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대상들을요, 세 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보통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걸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합당성을 상실하면 다 나쁜 사람들로 다 불가용자들로 보게 되지만 이걸 이제 세 가지로 나눠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우리가 보는 것 같은 정치적 극단주의, 편협하고 편가르기 하고 타도와 파멸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자기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못할 뿐이지 다수가 되면 이렇게 할 의도가 있는 사람들을 이제 정치적 극단주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 대상들은요, 관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는 불관용자들일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위험한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용으로 베풀, 왜냐하면 폭력성을 내재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들이 아직 폭력을 표현하지 않고 있고 어느 정도 협력을 오게 된다면 이분이 이제 무합당성, 세 번째 성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극단주의로 갔는지 안 갔는지 요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무합당성 사람들인데요. 일단 극단주의자들, 여기 표현되어 있는 정치적 극단주의는 폭력성을 표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관용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요, 합당 가능성이에요. 이 사람들은 쉽게 좋은 합당성의 모습을 봤을 때에 저게 옳은 거네, 나 따라야겠다라고 쉽게 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한 사람들인데요. 세 번째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신념 체계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들이 아직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걸 가지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다 자기들이 설득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불관용합니다. 니네가 가지고 있는 신념은 옳지 않아. 우리께 신념이 더 좋아. 이걸 따라야 돼. 라고 주장해요. 다만 폭력성까지는 가지 않기 때문에 자들이지만 관용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신앙적 근본주의도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이 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도 중요하다. 이게 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폭력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하고 토론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다면서 신앙적 근본주의도 무합당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합당 가능성과 무합당성을 이제 우리는 어, 관용의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어, 태극기를 흔드는 그리스도인은요, 2016년에 이제 박근혜 탄핵 집회에 대해서 정강훈 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했던 그런 자료인데요. 이 책에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외부에서 볼 때에는 다 극단적인 정치적 극단주의자들로 보여요. 그런데 내부에 들어가서 참여자들을 분석해보고 인터뷰해보면 다양한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서는요,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오신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정말 정치적 극단주의를 표출하는 사람도 있어서 폭력성을 행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폭력은 안 돼라고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합당성을 확립하기 위한 관용을 전략을 펼 때에 이 모임에 있는 사람들에서 우리는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본질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고수하지만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나와 어떤 정책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분들이 종교적으로서 만약에 우리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은 기독교 내에서의 관용을 말할 때에는 수용할 수 있지 않은가. 이게 이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 이제 그 계엄 사태가 있고 했을 때에 기훈실이 이제 과용을 실천하는 데에서 이제 제시했던 포스터에 있는 이제 실천 방안, 행동 지침 가운데 몇 가지를 갖고 왔어요. 한번 보시면 정치적 입장에 다르다고 상대방을 혐오하거나 악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당한 사람들이 된다는 거는요. 우리 사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만약에 폭력을 행사해서 우리 사회를 전복하려거나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관용을 해치고 있지만 않다면 그들을 관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 협력을 하고 있다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런 입장인 겁니다. 두 번째는 정치자의 다른 사람도 이 나라의 구성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의 확신과 신념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지 주의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합당성의 관용 실천과 관련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인 환대를 바래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환대 같은 것들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거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건적인 환대로부터 조금씩 조금씩 나가는 게 이상론과 비상론의 관계입니다. 근데 조건적 환대마저도 어려운 사회적 환경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현대사회, 한국 현대사회가 이런 거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멸절의 대상으로 보거나 더 이상 상대할 수 없고 나와 공존할 수 없다. 의식적으로든 뭐 이런 태도들을 보이는 게 어느 순간에 폭력이 불붙게 되면 폭력으로 표출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듭니다. 이렇게 극단주의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건적 환대는 어렵죠. 그렇다면 기독교는 먼저 사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러한 사회의 분열과 갈등에서 기독교가 화해의 기폭제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기독교가 오히려 이런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현상을 따라가고 있는지 약간 의구심이 들거든요. 기독교가 먼저 우리가 이제 이웃사랑이라고 하고 환대 정신에 대해서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먼저 조건적 환대를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쌓는 게 어떤가라는 게 이제 오늘 발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합당성을 쌓다는 거죠. 그러면 합당성을 쌓는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먼저 기독교가 합당성을 확립하는 게 필요하고요. 이런 확립을 통한 관용을 실천해서 비록 사회가 극우적인 모습들이 있고 극좌적인 모습의 극단주의적인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그분들에게 합당성이 더 바람직하고 좋다는 걸 보여주게 되면은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요게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로드맵입니다. 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나그네 사랑의 환대는 기독교 신앙의 이웃사랑의 대표적인 실천입니다.
추구할 가치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허하고 무기력하고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건제도 형대가 시작할 수 있는 합당성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합당성은 불관용자에 대한 관용 전략을 통해서 합당성을 확립하려고 하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종교, 특히 기독교는 합당성이 먼저 확립하여 조건적 한도로부터 무조건적 한도로 나아가는 그 로드맵을 실천하는 보는 게 어떤가? 지금은 우리가 환대를 지향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추구할 것은 합당한 기독교가 아닐까라는 게 이제 오늘의 발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이어서 기윤실 기독교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섬겨주시는 박혜인 박사님께서 K문화 속 이방인을 주제로 발제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9월 대림동 현중소동 기사 사진입니다. 에이펙 기간에도 중국 혐오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비롯해서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인기가 자명한 현상이라서 조금 비판적이고 무거운 시각으로 지금 국민 정서의 현 주소와 윤리적 교회 공동체의 도전 과제가 되고 있는 현중 정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K문화의 타자로 부각되고 있는 이주 여성 대형과 연계를 시켜서 조명해보고자 하는데요. 이민자를 추방하고 배제하는 K문화, 그리고 이러한 한국 사회의 자기 인식을 강화하는 종교적, 정세적 메시지는 왜 문제적일까요? 그것은 한국인들도 타지에서 차별받을 수 있다는 고통스러운 경험과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나 아렌트는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주권자만이 말할 수 있다. 소수민족을 추방하고 그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민족국가에 반대하면서 국가가 법의 도구가 아니라 한 지배민족의 도구로 전환될 때 민족이 국가를 정복했고 민족의 이익은 법보다 우선권을 가지게 되었다. 국가와 민족이 동일시되면서 내부의 소수민족들은 시민권을 위협받는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99% 민족적으로 단일 민족인 한국인으로 거주된다는 통상적 이해는 오늘날 약간의 수정을 필요로 하는데요. 법무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인구 5.2%인 265만 명은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이 외국인들 중 18만 1,436명은 결혼을 위해서 한국으로 이주한 결혼 이민자들이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미싱의 여주인공 한매는 한국계 중국인인 조선족인데 현재 한국에는 18만 명의 결혼 이주민 여성이 거주하고 있고 이 중 12,713명이 한국계 중국인, 즉 조선족 여성들이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 2년 동안 기윤실 윤리연구소 소속 연구자로 일하면서 양성평등과 목회, 그리고 K영화에 드러난 한국 여성의 이미지라는 주제로 비평가들이 주목하면서 여성이 주인공인 한국 영화들을 찾아볼 기회를 가졌었는데요. 미싱 사라진 여자는 조선족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한 첫 영화로 조선족 한매, 공효진 씨가 연기하는 한매의 헌신적 모성을 다룬 미스터리 스릴러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예고편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박사님, 재생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좀 해드릴까요?
박겐 박사님, 네. 지금 재생이 안 되고 있어서, 아, 그런가요? 예, 예, 잠시만요. 예. 동영상을 처음부터 하나도 못 보셨나요? 예, 지금 저는 재생이 안 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참가자분들은 재생이 되고 있으신 상황인가요? 아니요, 안 나오고 있어요. 아예. 아, 예,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예. 공유해서 비디오하고 오디오 파일도 공유를 같이 눌러주셔야 됩니다. 잠시만요. PPT만 공유가 아니고. 네. 지금은 비디오 화면이 나오시나요? 네네, 이제 됐습니다. 예. 네, 소리가 안 나오는데요. 쌤, 지금 소리가 송출이 안 되고 있어서 이거 제가 유튜브로 재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한번 영진 간사님께서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화면 공유하실 때 비디오하고 오디오 파일 다 같이 공유, 그렇게 클릭하시면 돼요. 지금 유튜브 나왔네요. 네. 퇴근하고 집에 왔더니 저희 애기랑 이모가 없어서요. 전화도 꺼져 있고. 부모 사진이랑 애 사진이랑 한번 봅시다. 있었는데 이 신분증도 가짜였어? 내일 아침에 나가서 안 돌아왔어. 그 여자 좀 이상해. 언제라고? 언제 그랬다고? 저한테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둘이 짜고 애 빼돌린 거라고요. 누구 말을 믿으시는 거예요? 아주머니 조카잖아요. 혹시 아시는 게 없나 해서. 조카 아니에요. 그냥 난 소개만 시켜주면 돈 준다길래. 잠깐만요. 당신 한매 아는 사람이지? 제가 찾을 거예요. 가은이 어딨어? 야, 이지선 씨 수배 때려야 되겠다. 가은이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어 봐. 내가 죽여버릴 거야. 가만 안 둘 거야. 진짜 죽여버릴 거야! 네, 감사합니다. 다시, 네, 박사님 화면 다시 제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미싱은 한국의 가부장적 사회 속 민족성을 공유하지만 국적, 언어, 직업, 계층, 지위의 커다란 격차를 지닌 두 어머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의사 남편과 이혼한 지선은 딸 다은을 두고 양육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녀의 한국계 중국인 유모 한매는 비록 한국어가 서툴지만 지선의 딸 다은이를 잘 놀아줍니다. 휴가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목요일 집에 돌아와서 한매와 다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지선은 해가 져도 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직접 절박해져서 다은이와 한매를 찾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보모였던 한매의 파란만장한 한국 생활을 파헤치게 됩니다. 한매는 언어 능력이 부족한 데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지위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녀의 삶은 투쟁 그 자체입니다. 지성과 한매는 둘 다 여성으로서 K문화의 억압적 규범의 희생자이지만 그들의 삶은 매우 다릅니다. 한매와 같은 여성들은 아이 돌봄이라는 할당된 역할을 수행할 때를 빼면 그 존재가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한매는 결혼 이주 여성으로 한국 사회에 떳떳한 일원이 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지만 아픈 딸의 병원비가 없어서 유흥업소에 다니게 됩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이들을 외면하고 한매는 홀로 장기까지 팔아가면서 딸을 살리려고 하지만 겨우 병원비를 마련했을 때 어느 의사 부부가 특권을 이용해 딸을 병실에서 내쫓고 맙니다. 한매는 한국 사회에서 수혜계층으로 내몰리는 결혼 이주 여성을 대표하며 같은 민족일지라도 이방인으로 간주되는 소수민족에게는 국민의 권리를 거부하는 등 환대가 아닌 배제를 통해 이들을 완전히 타자로 전락시킵니다. 웬디 브라운은 2010년 자신의 책 관용, 다문화 제국의 새로운 통치 전력에서 관용은 그 대상이 되는 요소를 주인 안으로 편입시키는 동시에 그 대상의 타자성을 계속 유지시킨다. 이질성이 완전히 사라지면 관용의 필요성 역시 사라질 것이다. 이질성은 통치의 방식을 통해 관리된다. 그래서 겉으로는 정의를 표방하는 관용은 이런 식으로 특정한 대상을 편입을 통해 관리하는 동시에 계속해서 이들에게 외부인의 자리를 또 더 나아가 정치체나 사회체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의 자리를 할당하는 행위이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명진 간사님 두 번째 클립 플레이 네,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공유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거 필요 없어. 에휴, 아니 한국에서 살려면 그 한국말을 배워야 할 거 아니야. 한국 푸질이라길래 비싸게 사왔더니 말도 못하고. 됐어. 우리 집에서 살려면은 애를 낳아야 할 거 아니야. 장군 같은 아들을 낳아야지 지가 할 도리지. 괜히 그러다가 헛발 바람 들어가. 아니 이거 애 낳는 거랑 그 한국말 배우는 거랑 뭔 상관이래요? 아니야. 뭐 있었냐? 한국말 배워서 도망가면 어떡해. 야, 너까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냐? 아무튼 난 일 없으니까. 자기. 오. 아니 머리 왜 저런겨? 안 씻는다고. 아니 얼굴은 왜 또 저렇게? 아니 아니 소코야. 네, 관용과 적대감 사이에서 네,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관용과 적대감 사이에서 이민자는 규제의 대상입니다. 필리핀 여성 수안과 결혼한 마을 이장이 자신의 아내와 함께 한매도 한국어 교실을 다니면 좋을 것 같다고 한매의 집에 방문하여 제안하는데 시어머니는 언성을 높이면서 이들 부부를 쫓아내죠. 그러고도 부인 타지 않아서 한매의 머리를 잘라버립니다. 한국말을 배우면 한매가 도망갈지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미싱이 개봉된 2016년은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과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기본계획의 후기로 결혼 이주 여성의 이주 정착기였습니다. 1992년 한미 수교를 토대로 2000년대를 거쳐 동포 이주민 여성들은 구소련, 동남아, 우즈벡, 필리핀, 베트남, 태국, 중국 등 다양한 국가 출신 결혼 여성과 함께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미싱은 이주 정착기에 접어든 한국 이주 여성에 대한 K 문화의 인식을 투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 결혼 장려 정책에도 불구하고
K문화 안에 내재된 이방인에 대한 이중적이고 배타적인 시선, 인종차별, 계층차별, 순혈주의를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단일 민족에 대한 애착을 가진 한국인들에게 진정으로 다중문화적인 사회를 형성하는 것은 아직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동질화하지 못하는 이주 여성은 그 국가가 빈곤국일 경우 문화의 위기에서 낮은 서열로 밀려나고 합법적으로 한국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한국 사회의 주변부인 시골에서 가부장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미싱의 한매 또한 그녀가 머물고자 했던 가정과 한국 사회에서 관계 맺음에 실패합니다. 이러한 K문화의 한국계 중국인 여성 묘사는 중국의 경제적 위상이 국제 질서의 패권을 잡게 된 오늘날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선천성 간도 폐쇄증을 앓고 있는 딸 제인이가 의사 부부의 딸을 치료하기 위해 병실에서 쫓겨나자 아기가 결국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한매는 복수를 결심하고 결국 그 의사 부부의 딸인 다은이의 부모로 일하다가 아이를 납치하여 중국으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가판까지 쫓아온 지선에게 한매는 다은이를 돌려주고 바다로 몸을 던집니다. 한매는 영화 말미에서 딸의 이름을 새긴 조각보를 안고 바다로 가라앉습니다. 그녀가 스스로 바다에 잠기지 않고 살기를 원했다면 과연 성매매, 장기매매, 그리고 남의 아이를 유괴하기까지 한 범죄자의 처지가 되어서 조선족 여성 한매가 한국 사회에서 재활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듭니다. K문화의 이방인 인식을 드러내는 사례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같은 해 관객 560만 명을 동원한 영화 청년경찰은 영등포구 대림동을 잔혹한 범죄 공간으로 묘사하면서 조선족들에게 큰 분노와 좌절을 안겨주었는데요. 대림동 주민들과 중국 동포 단체 회원들은 2017년 영화 청년경찰 상영 금지를 촉구하기 위한 대림동 지역민 공동 대책위를 발족하여서 조선족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바로잡고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상생하고 싶다고 호소하게 하였습니다. 정확히 8년이 지난 지금 시민사회 일부는 중국 동포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에 분개하고 저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다. 한국계 중국인인 조선족들은 1988년부터 한국에 이주 정착하기 시작하여 초기에는 한민족이라는 점,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는 점, 역사의 희생자라는 비교적 우호적인 이미지로 묘사되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한국어가 가능한 동포로서 농촌 총각들의 결혼, 탄광지역, 어업, 열악한 돌봄 노동 등 이른바 한국에서 기피하는 3디 노동력으로 메워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청년경찰의 단기 암거리 시장 레드마켓이 대림동에서 조선족에 의해 성행되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본 관객들이 댓글과 리뷰를 통하여 영화 속 범죄에 대한 조선족을 향한 비난과 혐오를 전가시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대림동이라는 장소와 조선족에 대한 인종적 편견이 K문화에 이미 자리 잡고 있지 않았다면 이처럼 폭발적인 부정성이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같은 맥락에서 영화 미싱 또한 비록 조직폭력배를 아이 돌보미로 바꾸어 재현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인공인 한매를 조선족이라는 민족성의 굴레 또한 대림동이 상징하는 폭력과 불법, 성적 노동의 세계로 그녀를 가두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서울과학기술대 김현준의 연구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과 비국민을 나누는 기준을 세울 수 있는데 이때 다원적 문화를 무시하거나 부화시키는 배타적 경향이 우세할수록 전체주의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세계대전을 뒤흔들었던 전체주의는 국가 중심주의, 전통 공동체 선호, 종족적 민족주의, 반이민자, 반다문화주의, 데노포비아와 같은 배타주의로 구성되었는데
현대 K문화의 그림자와 같은 이방인 혐오 시위, 대림동 차이나타운에서 천년 중공 등을 외치는 듯한 집회들은 20세기 유럽의 비극에서 기독교의 선민 사상과 내셔널리즘이 유사 인종주의를 강화시켰던 것에 복사판과도 같습니다. 물론 극단적 양상을 보이는 혐중 정서는 한국 근현대사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대결, 냉전과 그로 인한 한국전쟁, 분단과 떼어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이 왜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할까요? 이화여자대학교 김혜령 교수님에 따르면 성서 구절에 뿌리 깊은 이방인 혐오와 배제가 유태인들의 침략, 수탈, 포로 생활과 같은 역사적 경험에 기반하고 있음을 이사야 1장 7절, 에스겔 7장 21절, 그리고 유엘 3장 17절을 통하여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 또한 성서 해석에 있어서 K문화에 녹아든 역사의식과 민족 감정을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소 대치를 반영했던 냉전 체제가 무너진 이후 북한과 중국, 또 이 두 국가에 기거했거나 한국으로 유입되는 동포들에 대한 혐오와 공포는 안타깝지만 영화 속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K문화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지역 교회의 문화 속에서 한국계 중국인을 포함한 이민자, 그리고 이주 여성에 대한 배제가 일상의 차별, 부조적 차별로 확산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역사적 사례는 신약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도 공동체의 화합과 공평함을 상징했던 식탁에서의 음식 나눔, 음식을 통한 구제와 구휼 사역 디아코니아에 있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끼리 유대인이라는 민족성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역사 차이에 따른 차별을 감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족한 발제에서 한미가 대표하는 조선족, 즉 한국계 중국인들이나 우리의 제중 동포들, 이들의 실상과 현대 K문화의 민족 감정 전반을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문화 속에 스며든 혐오와 적대는 분명히 차별과 배제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이러한 문화가 민족 감정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었던 민족의 역사적 트라우마와 적대감을 우선 인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속에서 뼈아픈 인연을 지니고 있는 국가들, 미국, 러시아, 심지어 일본과의 복잡한 현대사를 훨씬 거슬러 우방과 외세 관계를 시대를 넘어 지배적으로 점유했던 중국과의 관계가 K 문화 속에서 찾아야 되는 흐름은 그렇다면 지속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성서에서 또한 복음의 문제는 항상 유대민족과 이방인에 대한 유태인들의 민족 감정의 문제와 결부될 수밖에 없었고, 신앙의 문제는 이민자와 동포에 대한 처우로 이어져서 이방인의 사도를 자처했던 바울에게 구원에 대한 신학적 고뇌로 불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미싱의 한매와 복음을 왜곡하는 현중시인은 전혀 접합점이 없는 문화적 공간일 수도 있었지만, 이 둘은 대림동에서 K문화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로 결국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셨듯이 바울 서신의 고뇌와 기도, 그리고 그의 신학은 침략과 순환의 역사로 점철된 한민족의 한을 결코 다른 민족에게 인격모독과 인종차별로 풀어내라고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한매를 통해서 함께 바라본 이주 여성들은 아직 한국 국민으로서의 인권이나 존엄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K문화의 이방인입니다. 공간과 한대는 합리적 법, 제도, 정책의 제정뿐만 아니라 이를 공동체 차원에서 실제로 수행해갈 한국 국민 대다수의 정서를 논하고 시민사회의 지지와 환대의 문화로 이어져야만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싱이 조명하고 있는 조선족 결혼 이주 여성은 우리의 민족성을 공유하는 내부의 이방인으로서 대한민국 전국 국민의 0.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배는 K문화가 표방하는 가치 안에 진정한 개방성과 다양화, 그리고 반영과 환대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지 묻게 합니다.
이미 한국의 새로운 가족으로 자리 잡고 있는 여러 나라, 문화, 민족 출신의 이주 여성들이 다문화라는 카테고리에 묶여서 사실상 K문화의 주류가 아닌 영원한 이방인으로 치부되고 관용의 이름으로 영원히 타자화될 수밖에 없다면 한국의 영적, 정신적 문화를 선도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차별을 화평과 구원으로 성화시키는 복음의 본질을 잘 실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 비전은 한국 땅에, 한국 문화에 어떻게 그려질 수 있을까요? 이러한 물음은 비단 한국과 중국이라는 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사회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정의와 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K문화의 미래를 향한 질문입니다. 신약의 원어인 헬라어로 보시면 유태인이 아닌 이방인들과 열방은 에스네 모두 같은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K 문화 속의 이방인들의 고통받는 얼굴 그리고 이들의 행복은 K 문화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민족과 대한민국 또한 복음의 세계에서 이방 중의 이방이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주 여성들이 우리 사회의 가장 작은 자들이라면 이들의 삶과 고통은 곧 열방으로 나아가는 K 문화를 전 세계에 비출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울에 어떻게 비치고 있습니까?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가 박사님 발제 청해 드릴 텐데요.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섬겨주시는 원가 박사님께서 대학의 서와 공감을 주제로 발제 마지막으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사님 지금 음소거 되어 있습니다. 네, 저 화면이 어떻게 보일까 지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화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내에서 공부하고 있는 엄국화입니다. 저는 2021년 11월 달쯤에 다산의 공감 연습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출간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나름 사실은 뭐 서양의 공감에 대한 연구 역사는 잘 자신은 없고요. 그래서 아까 목 교수님께서 또 정리해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저는 이제 다만 제 전공은 다산 정약용의 사상이고 그중에서도 이제 논어 다산의 논어 해설서 중심으로 해서 그중에서도 이제 공감은 제 이제 박사 논문 주제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만 좀 끄집어내서 정리했던 책이 다산의 공감 연습입니다. 어, 근데 하지만 오늘 이제 다룰 텍스트는 대학입니다. 저 책은 이제 저 논어를 중심으로 이제 공감 또는 이제 거기에 실제 공감이라는 단어는 고전에 나오지 않거든요. 이건 이제 현대에 들어와서 번역어로 쓰게 된 거고 대신에 이제 고전에서는 서라는 글자가 논어나 아니면 뭐 중용 뭐 또 맹자에서도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해봤자 논어에서 딱 두 번, 나머지 대학, 중용, 맹자에서 한 번씩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사서에서 다 해봤자 다섯 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빈도수로 따지면은 많지 않은 그런 글자이지만 이게 지금 현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공감과 관련해서 가장
가장 연관된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제 저 책에서도 잠깐 다뤘지만 오늘은 본격적으로 지금 제가 연구 주제로 삼고 지금 한 1년 정도, 2년 정도 계속 연구하는 부분이라서 정리된 내용. 이건 이미 지금 인간과 자연학회라는 곳에 이제 투고는 돼 있는데, 그래서 아마 다음 달 11월 말쯤에는 이제 출간이 될 텐데, 일단 다시 이거를 좀 발표용으로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자, 왜 대학의 서와 공감인가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 일단 주로 다룰 텍스트는 3번과 4번입니다. 2번은 제가 논문에도 쓴 내용이지만 요거는 조금 내용이 너무 좀 어렵고 또 길어서 생략을 하고 오늘은 저희 기독교 선교사들입니다. 한 분은 중국에서 활동했던 제임스 레게, 아시는 분들은 예, 아실 겁니다. 중국에 온 선교사이지만은 실제 이분은 이제 옥스퍼드 최초의 중국학 교수가 될 정도로 중국 고전에 대해서 조예가 깊었고 해서 나중에 막스 뮬러라는 사람과 함께 이제 그런 중국, 그러니까 동양 성경 시리즈라는 제목으로 해서 어, 동양의 모든 고전들을 다 영어로 번역했던 최초로 영어 번역. 뭐 그전에도 뭐 영어 번역서가 없던 건 아니지만은 연구와 더불어서 어떤 많은 책들 시리즈로 출판했던 번역가이기도 하고요. 연구자입니다. 그리고 제임스 게일은 이 사람은 이제 조선 선교사입니다. 조선 초기 선교사 중에 한 명이고 우리에게는 주로 국문학계에서는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뭐 구운몽 같은 것도 영어로 번역을 했고 그리고 우리 잘 아시는 철로 역정도 그것도 이제 번역을 했던 사람이 제임스 게일 선교사입니다. 제임스 레게 같은 경우는 모든 그 웬만한 중국의 경전들이라 부르는 사서오경을 번역을 다 했고요. 뭐 노자도 번역했고 그 유교뿐만 아니라 다 번역한 사람인데 제임스 게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우리 조선 선교사, 한국 선교사 중에서는 거의 유일한데 유일하게 대학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 예. 근데 영어만 번역을 한 것이 아니라 저 제임스 레이게는 이제 어,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모든 중국 책들을 물론 그 전에 라틴어 번역서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거를 지금 더 이렇게 폭넓게 수용되게 만든 것은 제임스 레이게의 영역분인데 그래서 사실 조선에 왔던 선교사들은 이 역할을 할 이제 사실 의무가 없죠. 그래서 주로 조선에 왔던 선교사님들은 오히려 이제 성경 번역, 오히려 선교사들이 오기도 전에 그 존 로스를 통해서 성경 번역서가 먼저 나올 정도로 우리는 성경 번역에 먼저 가장 우리 활발했는데 하여튼 그 제임스 게일 역시 성경 번역 그 회의도 있었고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탈퇴를 하고 뭐 개인 번역서를 내기도 했고 하여튼 이 제임스 게일은 하여튼 그런 한국 국문학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이분이 대학이라는 책을 유일하게 또 번역을 해서 그거를 이제 함께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대학은 사서 중에 한 책입니다.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요거를 사서라고 하죠. 하지만 원래 대학이라는 책은 원래 얘기, 그러니까 오경 중에 시경, 서경, 역경, 또 춘추, 얘기가 오경인데 이 오경 중에 얘기 중에서 얘기는 총 49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 42번째 편에 있는 그 대학, 물론 중용도 얘기의 한 편이지만 아직 송나라 때에 이제 사서로 승격이 되죠. 예, 그 중에 그렇게 해서 사서 중에 하나이면서도 또 모든 뭐 주자를 비롯한 많은 이제 유학자들의 가장 먼저 읽어야 될 책으로 이렇게 배치하는 책이 바로 대학이라는 책입니다. 대학은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이제 삼강령, 물론 이제 이것보다도 뒤에 나올 팔주목이 더 유명하긴 하지만은 삼강령이라는 이제 부분이 첫 번째 이제 문장입니다. 대학 지도는 하면서 제명명덕, 제친민, 뭐 제지어지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원래 얘기에 있던 버전은 제친민인데 이거를 주자가 대학 장구 라고 다시 재편성하면서 글자 몇 개 바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첫 번째 문장에 있는 이 친민을 친민을 신민으로 바꾼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나중에 논란이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그래서 원래 이게 대학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래서 대학의 도는 명명덕, 그래서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고, 제 원문은 제 친민인데 요거를 이제 해석할 때는 조선에서는 주로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있다, 신민으로 번역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지어지서는 지극한 선에 머무는 데 있다라고 함께 이 대학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이 부분을 먼저 제임스 레게, 다사한 것까지는 지금 보진 않겠습니다. 제임스 레게와 어, 중국의 제임스 레게, 그리고 조선의 제임스 게일, 이제 각각 제임스 레게는 다른 사서 오경도 다 번역을 했고, 이제 제임스 게일은 유일하게 이제 대학만 번역했는데, 그 제목은 영어 제목은 둘 다 뭐 더 그레이트 러닝입니다. 해놨고, 제임스 레게는 1861년에 출간이 되었고, 제임스 게일은 그보다 60년 더 지나서 조선에서 이제 선현대조대학, 그러니까 일제 시대죠. 그때 선현대조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영어 제목은 더 그레이트 러닝이고, 한글 제목은 선영, 그러니까 조선어와 영어가 대조. 대조라고 하지만 이렇게 뭐 한 장씩 이렇게 대조하는 것은 아니고요. 먼저 영어로 먼저 국한문 해놓고, 그러니까 한자어가 있고 한문이 있고 바로 번역어 한글 번역이 있고 다 끝나면은 그 뒤에 이어서 영어 영역본을 붙여놓는 식으로 해서 대조 대학, 그래서 지금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레게 아까 첫 번째 문장 아까 대학 지도는 그 부분을 보면 이렇게 레게는 이런 식으로, 게일은 이런 식으로 딱 얼핏 봐도 거의 겹치는 글자가 없을 만큼 일부러 게일은 굉장히 이 네 개를, 실제 게일의 대학 서문에는 네 개가 언급이 됩니다. 그만큼 네 개의 이 영어 번역에 영향이 컸는데, 그래서 60년 뒤에 나온 번역서이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용어를 많이 피한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 비교를 해드리면은 대학을 더 그레이트 러닝이라고 한 게 이게 이쪽 왼쪽이 제임스 레게의 번역이면 뒤에 거는 게일의 번역인데 더 하이어 스튜던트 코스라고 했습니다. 명명덕의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전혀 겹치는 단어가 없죠. 친민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제 이 얘기에서는 친민이지만 둘 다 친민이라는 번역을 따르지 않고 다 신민, 새롭게 하다는 번역에서 레노베이트과 인라이트먼트로 해서 겹치는 단어는 더 people밖에 없습니다. people밖에 없고, 지어지선 같은 경우도 더 rest in the highest excellence, 그 rest라고 했었는데 게일은 moving on으로 바꿔놨습니다. moving on to. 이렇게 해놓은 게 첫 번째 장부터 굉장히 다르게, 일부러라도 제임스 게일은 60년 뒤에 출간된 후발주자로서 그러니까 네 개의 번역을 의식하면서 최대한 번역을 다르게 한 흔적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볼 부분은, 서가 등장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우리 팔조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는 더 많이 유명하죠. 두 번째 줄에는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하면서 막 이게 항상 얘기하는데, 사실은 뒤에 거는 이제 사조목이고 앞에 네 개의 조목이 더 있습니다. 경물, 치지, 성의, 정심이 더 있는데, 이것보다는 사실 우리는 이제 주로 뒤에 특히 정치인들 많이 써먹는 문장이긴 한데, 일단 마지막 장 평천하 부분에서는 혈구지도라는 용어가 혈구라는 말은 혈은 헤아리다, 구는 직각자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런 길이를 재는 도구를 가지고 마치 다른 사람의 마음을,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재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잴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취지로서 쓰는 게 혈구지도인데, 그러니까 정말 천하를 평화롭게 할 사람들이라면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뭐 지금 이제 에이펙 하고 있지만은 뭐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전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죠. 하여튼 혈구지도라는 용어는 이제 대학에 나오는 특별한 이제 특수한 용어이고요. 그 이제 자 평천하에서는 이제 주 핵심 용어가 혈구지도라면은 그 세계를 평화롭게 할 그런 지도자라면 가져야 되는
방법이 혈구지도인데 그 앞에 치국 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 얘는 이제 여기에 이제 서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자, 그중에 서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제 그 치국장도에서도 이제 한 세 번째 정도 되는 문장인데요. 이런 문장이 나와요. 요임금과 순임금이 어짐으로 천하를 거느리자 백성들은 그들의 어짐을 그대로 따랐다. 요임금, 순임금은 뭐 요순은 대표적인 이 육아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군주 둘이죠. 가장 오래된 군주들이고요.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거란과 주왕은 대표적인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걸왕은 하나라의 마지막 왕이고 주왕은 그 뒤에 이어진 상나라의 마지막 왕인데 결국 이 왕들 때문에 이 포악함 때문에 결국은 상나라 탕왕이 걸왕을 이제 패퇴시키고 이제 상나라가 세워지고 또 그 상나라의 주왕 마지막 왕 주왕이 또 포악한 짓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주나라 무왕 그러니까 문왕과 무왕이 또 결국은 또 대패시켜서 결국 주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어떤 그런 거란과 주왕의 포악함으로 천하를 거느리자 백성들은 그들의 포악함을 그대로 따랐다. 같은 구조입니다. 예. 좋은 예, 나쁜 예. 그래서 그 명령하는 것이 그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반대되면 백성은 따르지 않는다. 항상 말하는 그 민심 그런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핵심은 이제 뒤에 이 부분이 그러므로 군자는 자기에게 있은 뒤에 남에게 그것을 요구하며 자기에게 없은 뒤에야 남의 그러한 것을 그르다고 한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가 좋은 걸 갖춰야 되는 거고 또 악함은 먼저 나에게서 없애야 한다 하면서 요순과 걸주의 예를 들고 나서 이제 그 통치 원리를 그러니까 공감 정치의 원리를 얘기한 건데 그 뒤에 문장이 이거입니다. 이제 자, 치국장이라는 제가 표시를 한 거고 이거 한 거고 자, 그다음에 마지막 그래서 그 이어지는 문장이 마지막 부분이 이겁니다. 자기 몸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원문은 소장호신입니다. 호신 자기 몸에 그 몸에 장은 이제 이 장자는 우리가 저장하다 뭐 그런 이제 의미 쓰는 거니까 자 그 자기 몸에 가득하고 있는 것을 사실은 원래 원문은 불서 두 글자인데 이거를 우리말로 풀 때는 이렇게 길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루어 남에게 미치지 못하면서라고 합니다. 불서. 사실 불서란 말은 아까 제가 서자를 공감으로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공감하지 못하면서라고 그냥 현대어로 번역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불편한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미루어 남에게 미치지 못하면 그러면서 능히 남을 깨우칠 수 있는 사람은 있지 않다라는 이제 문장입니다. 자, 이 문장에 대해서 먼저 다시 네 개의 문장을 보시면은 자, 이 불서 부분을 이렇게 이제 밑줄 친 부분만 보시면은 not having reference to his own characters and wishes in dealing with others. 그래서 이 부분인데 이거 좀 길죠. 예. 그러니까 소장오신 불서라는 이 딱 여섯 글자의 한자를 번역한 게 이 부분인 거고 이건 이제 제임스 게일 거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임스 게일 먼저 앞에 그러니까 조선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거를 확대가 될지 모르겠는데 네. 먼저 한문이 있고 요순 나오고 그 자, 그 몸에 이제 노란 줄 쳐놓은 그 몸에 감춘 바 없고서 이 부분만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임스 게일의 1924년도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 제임스 게일의 버전, 게일의 이제 그 한글 번역을 다시 제가 이렇게 현대역으로 이렇게 좀 옮겨 놓으면은 아까 그 부분은 다 넘어가고 그래서 군자는 몸에 둔 후에 사람에게 구하며 몸에 없은 후에 사람을 책망하나니 자 이제 그 소장호신 불서 그 부분에 대한 번역이 지금 그 몸에 감춘 바가 없고서인데 이게 지금 한글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지금 예. 되게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 서자가 저는 굉장히 지금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단어인데 하필 그 부분에서 번역에 오류가 난 건지 아니면 뭐 좀 같이 번역에 참여했던 이창진 이런 학자가 있는데 사람이 실수한 건지 하여튼 그래서 지금
그 몸에 감춘 바가 없고서라는 말은 지금 이게 번역 오류로 지금 보입니다. 예, 원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신에 그 원래 취지가 뭐 있을까? 다행히 이 선영 대조 대학은 밑에 지금 써놓다시피 제가 뒤에 또 영어번역이 또 있어요. 예. 제임스 레이게와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많이 피해서 한 번역이 있는데 그래서 밑에 또 번역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비교를 해드리면은 뭐 다산의 번역은 아니고 이제 원래 대학에 있는 번역은 자신의 몸에 간직한 것을 소장호신, 자, 불서를 미루어 나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공감하지 않고서는 이 부분을, 그러니까 레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번역을 하자면은 스스로의 인격과 바람, 그 캐릭터와 위시를 성찰하지 않은 채, 그러니까 레퍼런스 하지 않은 채 남을 대하려 하면서라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치국의 그러니까 나라를 그러니까 아직 평천하보다 그저 앞 단계에 있어서 한 나라를 잘 다스릴 때에 이렇게 공감하지 않는 사람은 어, 다른 사람, 그러니까 백성들을 깨우칠 수 없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좀 영어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고 레게 번역 되어 있고 게일은 사실 이 한글 번역은 그러니까 한글본의 번역은 좀 오류가 난 것 같아요. 감춘 바가 서하지 않고서 돼야 되는데 지금 그 서 의미가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냥 감춘 바가 그냥 없고서로 그냥 끊어버렸. 잘못 지금 원문과 비교해 보시면은 지금 불서 부분이 아예 번역이 안 된 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대신 이제 영어로 보면은 이제 if he himself has faults that he cannot pardon. 그러니까 지금 게일 같은 경우는 이 서 부분을 pardon으로 했어요. pardon. 예. 그러니까 용서. 우리가 보통 이 서자를 지금 우리 현대 국어에 쓰는 번역어는 사실은 용서밖에 없는데 우리 용서 그러면은 이게 딱 종교적 의미로 국한돼 버리는데 게일 같은 경우도 또 그러한 의미를 그냥 따라서 파든으로 해놨습니다. 그 용서할 수 없다면 물론 이제 뭐 그냥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 정도의 의미가 되긴 하지만은 조금 다소 이제 기독교적인 의미로 번역을 했다면은 용서의 개념을 했다면 또 특히 그리고 이 앞에 이 소장호신 그냥 자기 몸에 간직한 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레게 같은 경우는 그냥 인격과 바람이라고 그냥 캐릭터 앤 위시즈라고 했을 뿐인데 이거를 지금 게일 같은 경우는 폴츠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로만 봐서 했다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게일의 번역 같은 경우는 이 서에 대해서 공감의 의미보다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용서로서의 접근했다면은 오히려 레게 같은 경우는 좀 더 호혜성. 사실은 레게 같은 경우는 이제 사설을 다 번역하면서 음, 다른 책에서 논어나 중용 같은 경우에서는 아예 이 서라는 글자를 한 글자로 번역을 합니다. 예. 그 레서프리시티라고 해서 우리 호혜성을 말하는 레서프리시티로 아예 번역을 했는데 지금 대학의 경우에서는 조금 다르게 좀 더 풀어서 설명을 좀 길게 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레게 같은 경우는 그래서 호혜성으로 서를 번역을 합니다. 반면에 오히려 이들보다 한 반세기 더 앞섰던 다산 같은 경우는 전혀 뭐 물론 뭐 서학의 영향이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서양 학자들과의 교류는 없었지만은 또 서양 철학과의 어떤 접점은 없었지만은 오히려 이 서라는 글자를 어, 본인의 어떤 이제 그런 뭐 연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대어로 말하자면 공감의 형식으로 해서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합당한 차원에서의 공감입니다. 그냥 무작정 그냥 뭐 불쌍하다 뭐 도와줘 이런 그런 공감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다산의 용어도 추서라고 하는데 우리가 추리하다 추측하다 쓰는 그 미루어 짐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 추자를 써가지고 추서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오히려 좀 철학적인 그런 공감을 추구했던 것이 다산의 번역이다라는 부분을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고 일단 여기서 논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잠시만요. 네, 발제해주신 세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바로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20분가량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세 분께 발제 내용 들으시면서 개별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세 분께 동시에 질문을 해주셔도 되고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말씀하시기가 쑥스러우시면 채팅방에 질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무도 없으실까요? 혹시 성신용 교수님 제일 먼저 질문해 주실 거 있을까요? 예, 저는 뭐, 그, 공감 관련해서 다산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이제 논어에 대한 이야기는 좀 이제 읽어봐서, 설을 요즘에 현대에서 번역할 때는 공감이라고 안 하고, 언더스탠딩 오브 아더즈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그런 이해의 차원의 어떤 거라고 이해해도 될지, 아니면 꼭, 공감이라고 박사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런 것들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그, 그 부분을 이해하는 데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송 교수님 그 논문을 봐서 거기서 이제 서에 대한 부분을 또 정리해 주신 게 있어서 어, 그러니까 중국어로는 슈라고 하고 그러니까 좀 고전적인 번역 언어는 그 아까 제임스 레게가 쓴 그 레서프레시티를 다 쓰고요. 닥설적으로 쓰는데 이제 우리 현대학자들은 그거를 그냥 언더스탠딩 이제 특히 others에서 다른 타자 이해 정도로 해서 또 특히 이제 선 교수님께서도 이제 레비나스 또 하셨다 보니까는 이제 아마 그 접점을 그렇게 잡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뭐 언더스탠딩 타자 이해 저는 뭐 문제 없고요. 저는 근데 어, 어차피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학자들도 심퍼시나 아니면 엠퍼시로 번역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이제 아예 그냥 이 서라는 글자가 그냥 서 자체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잘 쓰지 실제로는 용서밖에 안 쓰고 있다 보니까는 그렇다면 아예 그냥 서자는 버리고 그러다 또 그냥 또 이해라고 하기에는 너무 또 이게 뭐랄까 논어라든지 그런 동양 고전에서는 이해 그러면 또 지라는 글자가 또 있으니까 굳이 뭐 이해를 보다는 그냥 저는 그냥 인과 관련되어서 아예 새롭게 시도하자는 차원에서 공감 예, 뭐 물론 또 저기 동국대 황태영 교수님도 공감이라는 또 용어를 또 주장하셨는데 저도 뭐 거기에 어느 정도 동조하면서 이해보다는 우리말로서는 영어로서는 뭐 언더스탠딩 괜찮은데 우리말 할 때는 예, 공감 또는 영어로도 저는 엠퍼시 정도를 제가 좀 더 제안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제 이해라고 하셨을 때, 제가 긍정적인 부분은 아까 吴 교수님처럼 말씀처럼 합당한 리즈너블을 하셨을 때, 다산도 사실 추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추자는 우리가 지금도 추리 또 추측 또 추론 하듯이 대부분 이성적 사고에다가 붙이는 지금은 접두사처럼 쓰이거든요. 실제로 16세기의 예수의 선교사들이 인간의 영혼을 구분할 때에 이성혼을 얘기할 때에 추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추자 추론적 능력 또는 추리하는 능력 그래서 그런 다산의 추서라고 그 부분을 더 강조했던 부분도 합당성 또는 어, 합리성에 좀 더 강조를 한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에서 언더스탠딩도 맞고요. 예. 근데 저는 좀 더 이제 감정적인 차원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는 공감이 낫지 않나 제안입니다. 네, 혹시 그러면은 또 그 추가로 네, 공감이라는 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측은지심 이런 거랑도 좀 연결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좀 서하고 측은지심 이런 거는 좀 많이 다른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 측은지심은 맹자 맹자가 얘기한 거죠. 네. 맹자식 버전인 거죠. 인에 대한 맹자식 버전인 거고 서 자체는 그냥 공자가 인에 대한 다른 표현 아니면 좀 더 그 인의 방법이라고 보통 우리가 말들을 하는데 인의 좀 더 구체성, 현실성, 그런 부분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예수의 선교사들이 와서 먼저 그 서에 관심을 가졌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우리 기독교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인은 너무 이제 우리가 피사줄 알고 있는데 사라는 글자를 통해서 좀 더 공감, 예, 넓혀서 환대까지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문해 주실 분 계시면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없으시면 일단 제가 하나 좀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목광수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합당성 확보를 위한 관용의 대상에서 합당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나 무합당성이지만 폭력적 성향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관용의 대상으로 삼으셨잖아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질문이 좀 떠오르는데, 관용이라는 게 시혜적인 태도와 연결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왜 이제 궁금했냐면요. 그분들 입장, 타자화시키는 것이 좀 불편하지만, 그 정광훈 집회를, 예를 들어 정광훈 집회를 참석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관용을 바라지 않을 수 있잖아요. 당신이 뭔데 나에게 관용을 베푸냐? 라는 태도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그런 시혜성을 가지고 관용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랬을 때, 어, 좀 실제적으로 어떻게 소통을 해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전혀 관용을 바라지 않는 이들과 우리가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지 않지만 전혀 관용을 바라지 않는 이들과 이제 공감하고 그들을 무조건적인 환대로 나가기 위해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실제적인 방안이 있을 수 있을지 좀 고민이 돼서요. 뭐 두 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용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계성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제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혜성이라는 게 그 안에 표현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혜의 대상이 됐던 사람들이 우리는 시혜를 바라지 않는다. 그렇게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는 그쪽 측면에서, 그러니까 약자들 측면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뭐 부정적으로 그걸 반응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태도 자체는 다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합당성을 우리가 확립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회가 합당한 사회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오늘 뭐 제 글에서는 썼지만 이제 말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극단주의적 입장에 있는 폭력성을 가지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병준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공감을 관용을 원하지 않아요라고 말했을 때에 거기에 이제 다양한 층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당신들하고는 같이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들한테 관용을 바라지 않아요. 관용할 태도도 받지 말아요. 우리는 당신을 멸절할 거예요라고 말하는 정치적 극단주의에 있는 사람들은 관용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근데 이제 그 안에 그 스펙트럼 안에서 자기는 그냥 그 이쪽이 하고 있는 것들이 바람직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폭력적으로 나가는 건 바라지 않고 뭔가 강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표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집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이건 종교 집회뿐만 아니라 정치 집회 다른 비종교적 정치 집회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제 밖으로 표출되는 방식이 극단주의고 폭력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들을 같이 놓고 대우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오히려 거기를 이제 갈라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오히려 이쪽에서 관용적인 태도를 계속 보이게 되면 한쪽은 폭력으로서 멸절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데 저쪽은 물론 다수의 강한 자들이긴 한데 시혜적인 차원에서 같이 공존하자고 같이 대화하자고 이 평화적인 입장을 내게 됐을 때 이 중간에 있었던 사람들, 이제 무합당한 사람들이라고 이제 표현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축으로 움직일 것이냐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합당성 쪽으로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적 극단주의를 보이고 배타적이고 혐오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소수로 이제 전락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 스펙트럼 안에서 극단적인 정치적 극단주의를 표출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관용을 원하지 않아요라고 말하던 그렇지 않던 이쪽은 관용은 다수의 자신들의 신념이 중요한 그리고 모두에게 받아들여질 법한 평화적인 방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인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혜를 원하든 원치 않는 그런 의미는 관계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 비폭력적인 사람들, 그러나 이제 자신들의 생각들에 대해서 뭔가 정립하는 것들이 필요한 사람들, 그런데 극단적인 부분에 있는 정치적 극단주의자들과 같이 일단 테두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분리해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에서 그래 너네가 시혜를 관용을 원치 않으니까 우리도 너네를 멸절의 대상으로 보고 공존하지 않고 타자화 시켜서 배제할게 라고 나갔을 때에
이 실제적으로는 갈팡질팡 오셨던 이 가운데 사람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이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들을 환영해 주는 곳인 정치적 극단주의자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태도는 환대는 뭐 당연히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이런 사회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환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합당한 다원주의, 다양한 것들이 정치 공동체 내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합당성이 중요하고 합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제 합당성이 옳다고 믿는 사람들이 이를 계속해서 표출해야 되지 않을까. 외부에서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든 안 하든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믿음과 자신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불관용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전략이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참석자분들 아무도 질문을 좀 안 해주셨는데, 혹시 뭐 한두 분이라도 질문해 주실 분 계실까요? 네. 따로 질문을, 혹시나 오늘 이 자리가 지금 좀 공개된 자리고, 또 녹화도 이루어지고 있어가지고, 질문하기가 좀 꺼려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가 오늘 제 개인, 문자로 제 개인 번호로 알려드린 분도 있고, 또 이메일로 안내드린 분도 있잖아요. 예, 그쪽으로 따로 질문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오늘 발제해주신 분들, 위원님들께 질문을 전해드리고, 대신 또 답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공감과 한대 1차 세미나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네, 여기서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이제 탑 포스터에 나와 있는 다른 세 분께서 여기 계신 성신이영 교수님 포함해서 김상덕 교수님, 그리고 다른 한 분까지 포함해서 세 분이 2차 발표를 하실 예정이고요. 다음 주 금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동일하게 1차만 신청하신 분들도 이게 발제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동일하게 링크를 또 한 번 금요일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공공과 한대 1차 세미나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차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잘했습니다.